지난 일요일에 TV 토론이 있었고 그 이후에 오늘 또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엉뚱한 제안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영부인이 단지 이제 대통령 배우자가 아니고 대통령 곁에서 국민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서 있는 공인이기 때문에 배우자 TV 토론회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배우자가 없으니까 일단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부인인 김혜경 씨 그리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부인 설난영 씨의 공개 토론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이게 전례가 없는 전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이 토론회를 왜 제안했을까요? 그러니까 좀 적당히 좀 해라 진짜.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게 누구 아이디어인지 너무 궁금해요. 아니 그러니까 정치를 너무 희화화시킨다. 그러니까 뭐 목표는 그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혜경 여사 뭐라고 치게 될지 모르겠는데 김혜경 씨가 이제 뭐 예를 들면은 그 2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150만 원이죠. 네. 150만 원. 벌금 10만 얼마였지? 뭐 10만 4천 원. 10만 4천 원. 뭐 이거 이제 밥을 산 혐의로 이제 받은 거.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뭐 거슬러 올라가자면은 뭐 옛날에 뭐 트위터에서 뭐 이제 해경궁 뭐 이런 거부터 해서 뭐 이제 이런 유의 거를 이제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성사될 가능성도 없고 첫 번째. 네. 두 번째. 성사가 만약에 된다고 해봐. 뭘 토론을 해? 난 진짜 웃겨. 밥은 평소에 몇 끼를, 뭐, 다림질은 뭐, 와이셔츠 다림질은 직접 하시나요? 아니면은 주변에 뭐 세탁소에 맡기시나요? 뭐, 앞으로 그러면 국정에는 개입하실 건가요? 안 하실 건가요? 그러게요. 뭘 주제로. 노약자층은 네. 이제 뭐, 보통 영부인들이 옛날에 이제 소외계층 같으니까 소외계층 그러면 어느 고아원에 가실 건가요? 뭐 이런 거를 토론하나요? 그러니까 이게 뭐한 짓이에요, 이게. 네. 너무 웃기다. 그러니까 이런 짓 좀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네거티브인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그러니까 저쪽에는 흠결이 많고 뭐 설난영, 네. 이제 설난영 여사 이분은 흠결이 없다. 뭐 이런 거를 강조하고 싶은데 모르겠어. 이분은 또 이제 워낙 신비에 쌓여 있던 분이라서 뭐 네. 하면 또 나올지 뭐 어쩔지 모르겠는데 이거 자체가 굉장히 희화화됐다. 뭐 부적절하다기보다는 그냥 좀 정치 이런 식으로 하지 말자 좀 제발. 네. 예. 그러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어쨌든 최연소 국회의원으로서 뭔가 이렇게 쇄신과 개혁을 의 상징처럼 돼 있었는데 이 오늘 제안을 하면서 약간 정말 본인 스스로가 좀 희화화된 것 같다 이런 좀 느낌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근데 정말 웃긴 거는 웃긴 얘기를 심각한 얼굴로 할 때 웃기잖아요. 근데 오늘 김용태 위원장이 딱 그거였어요. 네. 너무 엄중하게 막 네. 심각하게 그 기장미를 얘기를 막 하더라고. 뿜뿜하면서. 근데 내용은 너무 웃긴 거야. 네. 그러니까 진짜 웃기더라고. 그래서 김용태 의원이 글쎄 비대위원장을 뭐 어떤 이유에서 수락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정치는 글쎄 뭐 자기 정치를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아마 전국 인지도는 꽤 많이 올라갔을 거예요. 그 일단 색다르잖아요. 그렇죠. 35살의 비대위원장이니까. 근데 이렇게 그 일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좋은 기회를 저렇게 거뒀잖아.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게 또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뭐 해결하고 어처구니가 없는 제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노정면 뭐 민주당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를 모시더니 배우자를 대통령으로 인식한다 엉뚱하고 기괴하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니 그렇게 영부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면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부터 그렇게 그 후보자 부인들 경선 토론회 하지 왜 이제 와서 그러냐 뭐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는데 그러나 오늘 뭐 김문수 후보나 나경원 뭐 국민의힘 선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이제 희화화됐기 때문에 이런 제안 자체가 좀 역풍이 불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세요? 뭐 큰 역풍이 있을까요? 그냥 해프닝으로 끝날 것 같은데요. 웃긴 해프닝으로 그냥 끝난다. 네. 어차피 토론회는 뭐 되지도 않을 거고 네. 그냥 뭐 후폭풍까지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러고 그냥 여기서 그냥 마무리. 그러니까 이게 영부인도 공인이다. 국가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게 그러니까 딱 김건희 생각나잖아요. 그러니까 네. 피해 시위들을 쳤잖아. 자기들은 막 김건희가 뭐 했다면 벌벌 떨면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웃긴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배우자 검증만 할 게 아니야.
장모 토론도 하고 아내 토론도 하고. 그러니까 뭐 옛날 YS DJ 아들들이 다 지금 뭐 문제 일으켰잖아요. 그럼 아들도 다 불러다가 그러면 아들 토론도 하고 장모가 지금 뭐 윤석열 장모 지금 문제 많이 일으켰잖아요. 뭐 이게 끝도 없는 거야. 이게 뭐 한 짓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그 팀의 대통령이 되는 사람의 그 공직기강, 뭐 이 팀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그 사람의 이제 여론에서, 언론이 또 밝혀내는 게 있으면은 여론에서 또 정화작용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이거를 토론으로 한다? 그럼 누가, 저 국정 개입할 겁니다. 누가 얘기를 해, 그러면은. 미쳤어? 그거를 얘기를 하게? 그러게요. 이거를 뭐 토론을 통해서 검증을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비상식적인 해프닝으로 그냥 지나가길 바랍니다. 자, 어쨌든 우리 토론회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 18일 일요일 밤이었죠. 대통령 선거 후보자 1차 TV 토론회, 경제를 주제로 토론회가 있었는데, 자, 유권자 입장에서 보셨을 때 4명의 후보 순위를 한번 매겨보신다면? 뭐 순위를 매겨보자면은 1위 권영국, 네. 2위 이재명, 3위 이준석, 4위 김문수. 뭐 요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그러니까 제 호불호나 선호도라기보다는 기대치 대비 잘했냐 못했냐 뭐 요거를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권영국 후보를 1위로 꼽은 거는 일단은 민주노동당에서 권영국이 나왔다라는 걸 알린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소득이다. 네. 그러니까 사실 존재를 알린 것만으로. 정의당에서 이 고민이 굉장히 많았대요. 돈이 없기 때문에 원외 정당이고 지금 뭐 돈이 없기 때문에 이 3억 원을 일단 그 후보 등록하면서 냈잖아요. 이게 TV 토론 한 번당 1억 원이다, 우리는. 우리의 진보라는 게 아직 살아있음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그래서 당내에서도 뭐 여러 가지 이견이 있다가 결국은 뭐 그런 정리를 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TV 토론에 많은 걸 관심을 가졌고, 다만 이제 권영국 대표, 이제 의원이래, 이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우리가 이제 봐왔던 그 민주노동당 계열에 있었던 심상정이라든지, 갑자기 노회찬이라든지 이런 분에 비해서는 훨씬 좀 많이 떨어졌어요, 솔직히. 토론 실력이라든지, 약간의 유머라든지 뭐 이런 게 조금 더 여유라든지 이런 게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하지만은 어쨌든 초반에 김문수 후보를 내란으로 매섭게 몰아치는 거 이런 거는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냈다라는 데 첫 번째고, 이재명 후보는 사실은 토론을 많이 하고 잘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기대가 낮았어요. 기대가 낮은 이유는 침대 토론을 할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부자 몸조심. 네, 부자 몸조심, 이제 말년병장 뭐 이런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래도 2위를 준 거는 본인의 롤에, 그러니까 목표와 본인의 역할 수행이 거의 잘 맞아떨어졌다, 그러니까. 이거에 한 2위를 준 거고요. 이준석 후보를 3위를 준 거는 개혁신당 얘기는 이재명만 때린다였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상황에서 이제 아직 시간이 한 열흘 2주 남았으면은 김문수와 이준석 중에 누가 제대로 된 이재명의 맞수냐라는 거를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은 김문수 후보를 우리가 때릴 게 없겠냐. 그런데 이재명 후보를 매섭게 이제 몰아치는 걸로, 그래서 그 전략 자체는 잘 수행이 됐는데, 디테일에 있어서 저는 좀 실패라기보다는 좀 아쉬웠던 부분들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뭐 이재명 후보는 정치를 오래 한 사람이고, 사실은 굉장히 좀 강경한 좌파에서 이렇게 우파까지 오다 보니까 옛날 거를 다 끄집어내면은 다 충돌해요, 솔직히. 그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런 옛날에 했던 것들이 좀 약간 제가 봐도 약간의 무리수가 있는 정책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했는데, 이거를 백화점식으로 다 나열하는 방식으로 이것도 너 문제 있었잖아, 이것도 문제 있었잖아. 그러니까 뭐 하나 이거를 깊이 있게 가기보다는 그냥 지적질하는 약간 그 느낌. 그러니까 포인트 하나를 딱 집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약간 물고 늘어지는 방식이 아니라 그냥 이것도 이거 그래서 넌 다 문제야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런 거 너는 맨날 다 틀렸어 이런 건데, 이게 약간의 2012년에 이정희급은 아닌데 거의 그 비슷하게 떨어뜨리려고 나왔습니다. 네, 뭐 그런 느낌의 약간 그런 거를 주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이준석 싸가지론, 이제 크게 보면은 이제 비호감도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굉장히 뭐 그 큰 틀에서 전략은 맞았는데 전술에서는 조금 수행 능력이 떨어지지 않아서 3위를 줬고, 김문수 후보는 이게 목표가 있고 그 다음에 전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뭘 목표로 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목표도 없고 전술도 없다. 그러니까 1위 후보 같았어요, 사실은. 아. 이게, 그러니까 2위 후보면은 반전해야 되는데 본인의 어떤 정책적 능력을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내 거를 아무도 몰랐으니 이번 네. 기회에 만박에 보여주겠다라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공격성에서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여러모로 조금, 그러니까 일치하지가 않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부자가 아닌데 부자 몸조심이구나. 전략과 전술이 일치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 보면은 가장 좀 떨어졌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왜요? 아니 어떻게 너무 이렇게 정확하게 똑같지? 보세요. 아. 아니 그러니까 보는 눈이 똑같네요. 그러니까 우리 너- 술을 먹고 있잖아. 그런가? 아니 순위도 맞아요. 그렇고 저도 그 순위로 정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어. 권영국 후보 입장에서는 가장 부담이 없는 후보예요. 왜냐하면 많은 국민들께서 대선 TV 첫 토론회를 요새 언론이 그동안 계속 3명만 조명을 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민주노동당도 얼마 전에 당명을 정의당에서 바꿔갖고 당명도 생소해. 물론 민노당이 옛날에 있었습니다만 그건 옛날에 뭐 없어진 당인데 정의당이 다시 옛날 당명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때와 구성은 좀 달라졌지만 당명도 생소한데 아니 후보가 또 있었어? 네. 그래서 권영국 후보는 등장 자체가 그냥 무조건 플러스야. 네. 그리고 부담이 없어요. 뭐, 그러니까 그냥 1위 후보를 공격하던 2위 후보를 공격하던 발언 자체가 플러스 효과만 나는 상황이니까 뭐 1위를 할 수밖에 없는 위치였고 이재명 후보는 역시 아웃복싱을 해가면서 사실은 1위를 하면 타겟이 집중되잖아요. 네. 뭐 2등, 3등이든 다 1위 후보를 공격하는 구도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타격감 없이 토론회를 무사히 지냈다는 그냥 맞췄다. 뭐 이 정도에서 2등은 했다고 보는 거고 이준석 후보는 공격이 별로 효과적이지 못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직 한 자릿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후보 입장에서는 TV 토론회만큼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호기가 없는 거죠, 사실은. 거의 앞으로 2차례 더 이루어질 TV 토론, 그러니까 첫 토론회까지 해서 3번의 TV 토론이 지지율에 반등을 줄 수 있는 거의 뭐 그 기회밖에 없다고 생각되는데 별로 잘 살리질 못했다. 김문수 후보는 그동안 너무 오래 쉬신 거 아닌가. 그러니까 2014년 6월에 경기도지사를 마지막으로 이제 야인 생활에 들어가셨는데 물론 그 중간중간에 선거는 여러 번 치렀어요. 2016년 총선에 대구에서 출마도 했고 2018년은 아무도 기억 못하지만 그때 서울시장 후보였습니다. 네. 근데 아무도 기억을 못해 그거를. 맞아요. 경기도만 기억하고. 네. 네. 그 선거를 중간에 치렀지만 글쎄 뭐랄까 좀 실정 감각이 좀 많이 무뎌졌다. 네. 10년이 넘는 생활 동안 야인 생활을 하면서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렇군요. 두 분이 1, 2, 3, 4위를 다 정확히. 저도 권영국 후보 같은 경우에 저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돼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면서 다른 후보들과의 좀 차별성을 준 점,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김문수 후보랑 악수 안 하면서 또 그게 되게 화제가 됐잖아요. 그런 걸로 본인의 이제 존재감을 굉장히 각인시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이제 듭니다. 부수적 효과, 이제 사이드 이펙트가 하나가 있었는데, 네. 이제 3명이 아니라 4명이 나옴으로 인해서 이제 시각적으로도 보면은 색깔들이 되게 저는 이쁘더라고요. 파랑, 빨강, 주황, 노랑. 예. 네.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시각적으로 이쁘다, 제가 뭐 보기 좋다 그런 게 아니라 각자 다른 색깔들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이념적인 어떤 스펙트럼을 잘 보여준 뭐 토론이 최고였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거고 이게 소위 말하는 이재명의 중도 보수론이 사실은 왼쪽에 뭐가 있어야지 이게 좀 설득력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권영국 후보가 나옴으로 인해서 수혜자는 약간 이재명 후보가 수혜를 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더 센 얘기하고 막 악수도 안 하고 네. 막 이런 사람이 있어줘야지 이재명이 그래도 약간
가운데서 중도에 가까운 뭐 보수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포지셔닝에 설득력이 생기는 거라서 수혜를 받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뭐 이제 뭐 각 정당마다 이제 전략적 선택이 있어서 조국혁신단도 안 내고 진보당은 심지어 당내 경선까지 했다가 맞아요. 김재현 대표가 뽑히고 나서 등록 하루 전에 드는데 그거 내분으로 막 민주노총 사무총장 사퇴하고 막 내용이 컸거든요. 저는 뭐 다 존중하는데 후보를 내는 게 반드시 나쁜 건 아니다. 좀 뒤에 얘기하겠지만은 이제 이 어휘들이 좀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압도적 승리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이제는 맞아요. 압도적 징벌이었나? 내가 헷갈린다. 응징. 네. 이게 약간 뒤에 좀 설명하겠지만은 이게 좀 다른 컨셉이에요. 이게 되게 왼쪽이 좀 보강이 됨으로 인해서 굉장히 긍정적 효과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그런 의미에서는 정말 김문수 후보는 자유통일당 후보가 토론에 참석 못한 게 아쉬웠겠네요. 본인도 합리적인 곳으로 이렇게 포지셔닝 하고. 아니 어쨌든 그러니까. 자유통일당이나 뭐 황교안 무소속 맞아. 후보라도 토론에 들어왔으면. 참석을 했으면 그래도 김문수 후보가 어중간하게 약간 요 가운데로 와 있는 맞아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었을 텐데 네. 그런 사람이 없어갖고 그러게 말이에요. 자, 그러면 토론회에서 가장 하이라이트 뭐였다고 보세요? 저는 그거예요. 토론회 이후에 가장 밈으로 형성된 단어가 극단적이냐. 왜 이렇게 극단적이냐 이거잖아요. 네. 그래갖고 이제 그 사이버상에서 극준석이라는 얘기도 많이 돌던데 그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제 상대방에게 그런 단어를 사용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색깔 입히기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뭐 그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사실은. 네. 극단. 어때? 하이라이트는 뭘로 뽑으세요? 저는 호텔 경제가 좀 인상적이었어요, 사실은. 네. 이제 이게 호텔 경제론이 이제 2017년에 그 만화라고 해야 되나? 이 그림을 네. 만든 거를 이재명 후보가 공유를 공유를 하면서. 했고, 사실은 이제 커피값 120원하고 커피 원가 120원하고 이제 호텔 경제 요게 아직도 좀 여진이 살짝 있는 정도인데, 호텔 경제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어떤 핸들링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를 본 건데,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 2017년에 호텔 경제론, 그러니까 그게 네이밍은 호텔 경제론이라고 뒤에 붙은 건데, 그러니까 조금 납득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게 뭐냐면 좀 설명을 하자면은 기본소득을 줘야 된다. 네. 기본소득을 특히 이제 뭐 지역 화폐나 이런 거 지역 화폐를 워낙 이재명 후보가 옛날에 좋아했으니까 그렇게 주면은 이게 쉽게 말해서 이 마을에서 돈이 빨리 돌면은 이게 그러니까 돈을 많이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돈을 써야지 이게 경제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일본이 이제 잃어버린 30년 뭐 이때 했던 게 금리를 제로로 하더라도 사람들이 이제 그거는 너 은행에 돈 맡기지 말고 그거를 쓰거나 투자를 하라라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주식에. 네. 근데 일본 사람들이 다 저축을 해. 그래도. 그러니까 돈이 안 돌아. 그러니까 경제 성장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돈은 소위 말하는 승수효과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그때 이재명 후보가 그러니까 그때 2017년에 얘기했던 거는 그래서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를 결합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한 거였어요. 지갑을 그러니까 열어라, 이런 여걸 측면에서. 그래서 누가 뭐 목수가 하면 호텔에서 얼마 가면은 뭐 얼마 가고 얼마 가고 얼마 가고 그래서 이게 다 살아난다라는 것까지는 이해 오케이. 그런데 거기서 제가 보기엔 패착은 이거를 환불을 해도 취소하는 부분. 그러니까. 그걸 왜 넣었지? 솔직히 이거는 이해가 안 가요. 솔직히 그거는 불필요했어요. 제가 보기엔. 네. 그거를 안 넣더라도 뭐 취소 안 하고 그러면은 기본소득 줬다가 뺐을 겁니까? 솔직히 이거는 민주당에서도 궁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이거 좀 그림 좀 다 지워달라. 근데 그걸 이재명이 올렸는데 그거를 뭐 어떻게 지워요 그거를. 네. 본인이 올린 거니까. 그게 그러니까 사실은 약간 궁색한데 그 전체적인 취지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굳이 또 군산에 가서 또 얘기했더라고요 그거를. 네. 그거 부풀릴 필요는 없다. 부풀릴 굳이. 필요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왜냐면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 기본소득이 메인 이슈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뭐 공격은 할 수 있다라고 봐요. 상대방 후보에서 그거를 공격하는 건 당연한 건데 민주당에서 이거의 핸들링을 상대적으로 커피값 120원보다는 상대 못하더라. 제가 보니까. 네. 예. 그래서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괴짜 경제학이라고 이렇게 비판하는 쪽에서는 부르는데 일종의 밈처럼 남아버렸어요 이게. 네. 그러니까 약간 그렇게 그게 이게 제일 인상적이었어요 이게 사실. 그냥 그래서 예. 가장 인상적인 네. 토론의 장면이었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뭐 떨어지지는 않는 것 같고요. 마지막 이제 딱 2주 남았거든요. 지금 네. 대선까지. 판세 분석을 마지막으로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눈에 띄는 거는 이재명 후보가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지지율을 이끌고 있긴 하지만 대구 경북 지역에서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 현상 이거에 대해서 조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결과를 하나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19일에 리얼미터에서 발표한 여론조사를 볼게요.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1,5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 TK 지지율이 김문수 후보가 44.9%, 이재명 후보가 43.5% 나왔는데 이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전주 대비해서 8.2%포인트 오른 거예요. 물론 이제 뭐 김문수 후보가 더 높긴 하지만 오차범위 내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PK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전주보다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김문수 후보보다 9.7%포인트 앞서고 있고. 자, 이런 상황에서 특히 TK의 지지율이 이재명 후보에게 약간 이제 그 몰리는 이유? 그거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아니, 그거는 뭐 TK 분들도 네. 윤석열의 내란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워낙 많고 그동안 국민의힘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너무 많이 보여줬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 4분 오열되어 있잖아요. 까놓고 얘기해서 경선을 아무리 치열하게 치렀더라도 경선 결과가 딱 나오면 경쟁했던 다른 후보들이 뭐 이름뿐이라도 그 선대위원장 자리를 맡아주고 내 이름 써라 뭐 네. 하고 하다못해 선거 막바지에 지원 유세라도 한두 번씩은 다 나오는 건데 가장 마지막에 경쟁했던 사람은 한덕수 전 총리잖아요. 아, 그러네요. 거기는 마지막에. 아예 그냥 빠졌죠. 사라졌어요. 네. 거기는 아예 나오지도 않아. 그리고 한동훈 후보 전 후보가 마지못해 나오겠다고는 하는데 후보하고 전혀 동선이 겹치지 않는. 네. 따로 놀고 있죠. 이건 자기 전당대회 선거운동을 하고 있어요. 네. 예? 따로 놀면서 자기 선거운동하고 있어. 자기 전당대회. 거기다 홍준표 전 시장은 하와이 가갖고 뭐 파란 넥타이 맸다가 빨간 넥타이 맸다가 이러고 있으니까 네. TK에 있는 분들이 보더라도 이게 과간인 거야, 진짜. 눈 뜨고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론조사가 그렇게까지 기대한 사람은 별로 없었을 거예요. 지금 거의 오차범위 내에 들어가 있는 여론조사까지 나오는 건데, 저는 진짜 득표율이 저렇게 나올까? 라는 의문이 들기도 해요. 사실. 네. 그래도 TK인데 정말 저렇게 오차범위 내에 득표율이 나올까라는 의문이 드는데 또 하나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되는 게 그 리얼미터는 왜 ARS 방식으로 하잖아요. 네. 여론조사를. 이게 그 면접원 전화 조사가 응답 아니고. ARS 그 여론조사를 끝까지 참고 눌러주시는 분들은 이 정말 투표 의지가 있는 분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면접원 조사는 사람이 이렇게 해서 말을 건네면 그냥 하다가 끝까지 끌려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ARS는 기계음으로 해서 하니까 이거는 정말 내가 지지하고 싶은 후보, 나는 반드시 투표장 가서 투표할 거야 하는 분들이 끝까지 응답을 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선거 중후반으로 가면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전화 면접원 조사보다 ARS가 정확한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이거 ARS 방식인데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생각이 막 교차해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막 아니, 예측을 못 하겠다. TK인데 진짜 저렇게 나올까? 네. 라는 과거의 경험치 때문에 드는 의문도 있지만 이거 점점 ARS가 사실은 선거 후반부에는 맞는데 근데 그게 그렇게 나오니까 네. 진짜 뚜껑 열어봐야겠어요. 네.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이게 이제 한국갤럽이 최근 조사한 거는 네. 대구 경북에서 이재명 34, 김문수 48 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왔어요. 나네요. 예, 요거는 그렇고 여기에서는 이재명 43.5, 김문수 44.9, 그러니까 여기는 거의 이제 동률인데 지금 그 한겨레가 정당학회랑 최근에 STI 네. 이제 여론조사한 거 보시면은
김문수 후보가 그러니까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의 표가 김문수한테 이제 온전히 안 갔다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거기에서 윤석열이 받았던 표의 55%만 김문수를 가고 그리고 13은 이준석한테 가고 8 정도가 이제 이재명한테 가고 네. 뭐 나머지는 유보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득표율이 저는 이렇게 나올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아직 그러니까 보수에서 지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엉망진창이야. 개판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응답하기도 싫은 사람들도 상당히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ARS 조사의 특성상 정치 고관여층들이 했는데 지금 상대적으로 민주당의 그 영남에 있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응답을 하고 있다. 네. 그리고 물론 이제 예전에 당연히 이제 이재명 안 찍었다가 이재명 찍는 사람도 있겠죠. 그게 저는 10%포인트. 지난 대선에서 TK에서 22 받았거든요. 네, 이재명이. 이재명 후보가. 그래서 저는 10%포인트 정도는 올라갈 거라고 보는데 30%는 어쨌든 넘을 수 있다. 네, 30%는 넘은데 이거 뭐 막판에 또 뭐 20대 후반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지금 아직은 좀 변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조금 지금 약간 너무 좀 많이 많이 나온 거다. 많이 잡혔다. 여러 가지 이제 응답이나 뭐 이런 거로 봤을 때는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아까 전에 김용남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저는 이제 ARS와 전화 면접의 한 중간 정도에서 수렴된다고 봐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ARS 쏠리진 않고, 그러면은 생각보다 지금 하여간 TK에서의 여론이 이재명 후보한테 나쁘지 않구나. 그게 최근에 또 갤럽이었나? 그 호감도 비호감도가 48, 49로 동률로 나왔어요, 거의. 네. 이재명 인생상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이게. 비호감도가 항상 높았는데. 항상 원래 네. 그리고 후보들은 자기 지지층 빼놓고는 비호감도가 원래 높게 돼 있어 일반적으로. 지금 다른 후보들보다 비호감도가 가장 낮더라고요, 이재명 제일 후보가. 낮아요 지금. 네. 이준석이 제일 높고 비호감. 근데 양당한테 다 치이니까 이준석은 뭐 본인의 비호 약간의 그 싸가지론도 있고 한데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비호감도가 낮은 적은 인생에 네. 처음이다. 그 정도로 그러니까 우호적인 분위기가 약간 TK에서 약간은 형성이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이제 30%가 넘느냐 안 넘느냐 이거를 이제 주요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실제로 득표율에서 TK 지역에서 30%가 넘는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모든 여론조사 내용은 더 자세한 거는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서로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빅텐트 친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사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빅텐트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계신 김용남 전 의원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수 쪽에서 민주당으로 많이 이제 지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게 빅텐트라고 얘기해야 될지 애매한 게 뭐 예를 들어서 뭐 김계리 변호사 입당 절차 밟다가 지금 약간 이제 유보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구주화 자유통일당 대선 후보가 사퇴를 하고 김문수 후보를 지지를 했는데 이게 과연 확장성 있는 빅텐트인가에 대한 의문이 굉장히 들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자유통일당 후보가 사퇴하면서 김문수 후보 지지 선언을 했는데 오히려 국민의힘 쪽에서 이런 방구 얘기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오, 그래서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빅텐트가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 뭐랄까 자통당 내지는 뭐 그 후보는 워낙 인지도가 없던 분이고 그 정광훈 묻을까봐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건 빅텐트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식의 어떤 지지나 통합을 이끌어내는 거는. 네. 근데 일단 민주당 쪽은 가장 큰 게 반내란 세력이 다 모이는 거예요. 네. 윤석열의 불법 쿠데타에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그리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은 선택지가 이렇게 민주당으로 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제가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윤석열의 유일한 긍정적인 효과는 윤석열 덕분에 국론이 통일돼 가고 있다 지금 진짜. 네. 그러니까 아마 이번 주 내로 또 문병호 전 의원님을 비롯한 네. 여러분들의 지지 선언이 있을 것 같고. 뭐 깜짝 놀란 인사가 있을 수 있다. 뭐 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진짜 반내란 빅텐트는 이미 쳐지고 있어요. 민주당 안에서 오히려. 네. 그러니까 뭐 전 끝났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이재명 반 이재명 빅텐트로는
그러니까 뭐 그게 이제 예전에 얘기가 나왔던 게 한덕수, 뭐 이낙연 뭐 이렇게 했는데 점점 대상이 바뀌어. 김경희 나오고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뭐야 이게 그러니까 다 어디 갔어 그 사람들 다. 뭐 오늘 뭐 세밀의 민주당 전병헌 의원하고 뭐 같이 뭘 하긴 했더라고요. 뭐 만나기도 했다는데. 그러니까 뭐 말이 빅텐트지 그냥 각자 그냥 자기네 당에서의 소위 말하는 원팀도 안 내고 있다. 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뭐 강력한 후보의 입당이 많이 되는 거는 뭐 여러 번 과거에도 있었던 일이에요. 뭐 그게 아주 이제 뭐 막 새로운 건 아닌데 이제 김용남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번에 이제 내란에 대해서 이거를 극복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것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제 합류를 하는 뭐 이런 상황도 뭐 된 것 같아서 그냥 저는 맨날 얘기하는 건데 이재명 후보도 이번에 공약도 내고 했지만은 좀 단일화얘기 좀 안 하게 결선 투표제 좀 빨리 도입을 하자. 네, 너무 그러게요. 피곤해요. 네, 이게 맞습니다. 대선 때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무슨 정책이나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결선 투표제 도입 때인데 꼭 정책을 얘기하라는 법은 없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이런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좀 네. 제발 좀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누구의 유불리도 없어요 사실은 결선 투표제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발전과 이 대선에서의 좀 건전성을 위해서 결선 투표제는 꼭 좀 우리 도입하자 진짜. 네, 맞습니다. 결선 투표제 진짜 도입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홍준표 전 시장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유상범 의원이랑 김대식 의원이 미국 하와이 특사로 파견을 갔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파견 뭐 가서 만나기 직전에 파란 넥타이, 네. 파란 자켓 이것 때문에 지금 민주당 쪽으로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들었다가 특사단을 만나고 나서 이제 빨간색으로 바뀌었더라고요 넥타이가. 그리고 뭐 특사단이 전하는 얘기로는 홍준표 전 시장이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했으니까 김문수를 지지하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고 그 다음에 민주당과는 손잡을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홍준표 전 시장의 이 오락가락 행보는 뭐라고 봐야 되고 속마음이 뭐예요 홍준표 전 시장의? 아니 그런데 그 윤석열 탈당을 이유로 김문수 후보를 돕겠다? 근데 윤석열 당시 대통령한테 국무총재 한번 시켜달라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네. 그래서 사실 오더 받아서 뭐 한동훈 공격하고 온갖 일을 다 하다가 언제부터 그렇게 윤석열을 싫어했다고 사실은. 아니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국무총리 한번 하겠다고 대구에서 뭐 짐 싼다는 얘기도 하고 별 얘기 다 했던 분이 네. 야 이거는 좀 뭐 아무리 그래도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아무리 라는 경선 생각이 과정에서 들어요. 상처받았다고 한들 네. 이렇게까지 하는 건 좀 심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아니 근데 또 페이스북에다가 뭐 빠삐용? 뭐라고 올렸는데요? 빠삐용 얘기 올렸어요. 뭐 네. 지옥의 무슨 섬을 탈출한 뭐 빠삐용. 아니 네. 갑자기 나 워딩이 헷갈리는데 네. 그것도 올렸어. 그러니까 국힘이 그런 지옥 같은 데라는 거야. 지옥의 섬을 탈출한 빠삐용이구나. 이걸 또 페이스북에 올렸어. 그래요? 그럼 뭐예요?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적당히 좀 즐기시라. 너무 즐긴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해도 되고 동정 여론도 확 일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래 홍준표 어쨌든 당을 위해서 30년 헌신했는데 이렇게 공작 당해가지고 이렇게 내다바이 당하고 이게 안타깝다 정계 은퇴까지 하고 그러는데 좀 너무하잖아 지금 하는 거는. 이게 장난도 아니고 네. 넥타이 파란 거 빨간 거 이거 뭐 AI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막 이렇게 하고 막 오는 건 너무 즐기신다. 좀 약간 저는 이제는 조금 좀 이게 사실은 기사로도 안 다뤘으면 좋겠어 솔직히. 근데 워낙 지금 막 다 긴박하니까 이게 되는 건데 너무 즐기는 게 보여 그냥. 네. 홍준표는 막 즐기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양쪽 모두에게 막 러브콜을 받는. 아니 그러니까 입장에서. 빨간색 넥타이 맸다가 또 지옥의 섬에서 탈출한 자유를 찾아서 이게 뭐야 이게. 장난 좀 그만 쳐라 진짜. 그 생각이 들고 다른 것 떠나서 유상범 김대식 네. 김대식 이 두 분은 이제 네티즌 용어로 개꿀이구나. 이 바쁜 선거 와중에 하와이에 하와이에 가서. 날인데 하와이에 가서 네. 홍준표 찾겠다고 또 하루 보내고 홍준표랑 밥 먹고 홍준표 선택하겠다고 한 이틀은 더 했을 거야 내가 보기에는. 네. 개꿀이다 진짜 이분들이. 이거 지금 하와이 가고 싶네요. 정말. 진짜로. 아니 저는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이게 전부 4명이 갔다는 거잖아요. 이른바 특사단. 맞아요. 그걸 특사단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도 좀 이상한데 그 양반들이
이코노미 타고 갔을까? 그러게 아닐 그거 것 궁금하네요. 같아. 네. 비즈니스는 탔을 최소 것 비즈니스지, 같아. 최소 그러니까 비즈니스. 근데 요새 비행기 값이 엄청 올랐어요. 맞아요. 특히 그래서 하와이까지 가는 건 엄청 비싸더라고요. 비즈니스 최소 5,600만 원을 할 거요. 그러면 왕복으로. 500만 원만 해도 4명이면 2천만 원인데 그러네요. 저걸 자기 돈으로 끌어서 갔을까? 그러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당에서 하는 일이니까. 저거 출장 달아서 갔다고? 나는 이런 코미디가 없어요. 아니 후보가 전화 한 통 할 수는 있겠지. 들어와서 좀 도와주시라. 네. 하와이에서 좀 귀국해 달라라고 전화 한 통 넣는 것까지야 할 수 있을 텐데 그거를 4명이 특사단이라는 이름으로 하와이까지 날라가? 그러니까 이게 그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네가 가라 하와이. 내가 갈게 하와이자 하와이 제가 하겠습니다. 정말 서로 막 서로. 제가 저의 꿈이 하와이 한번 가보는 게 꿈인데 하와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하와이인 듯 하면서 수라차 하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얘기도 사실은 이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이제 오래된 얘기처럼 들리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 국민의힘 탈당 지난 주말에 이루어졌는데 어쨌든 자진해서 탈당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사과나 뭐 비상계엄 사과나 뭐 이런 건 아니었어요.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을 떠난다 이러면서 탈당을 했고 그다음에 석동현 이제 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 대리인이었는데 이분도 이제 선대위에서 사퇴를 했는데 이게 효과가 과연 있을까? 이거 좀 궁금하거든요. 없습니다. 단호하시군요. 예, 네.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타이밍도 놓쳤고 너무 오래 끌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야, 그 탈당이 뭐라고? 뭐 그 대수야? 네. 근데 그걸 갖고 거의 일주일을 끌어? 관심도 없다. 라는 수준이 됐을 때 탈당을 했어요. 그리고 탈당이 의미가 없는 게 지금 국민의힘 선거 캠프에 보면 이만희 의원이 수행 단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후보 수행은 이용 의원이 하고 있어요. 네. 메시지는 조지현 의원이 담당하고 있어요. 일정은 강민구 의원이 담당하고 있어요. 아니, 3년 전 대선에 당시 윤석열 캠프에 똑같은 보직과 역할. 이름이 똑같아. 그렇군요. 제가 그 캠프에 있었잖아요. 까놓고 얘기해서. 네. 똑같아. 야, 싱크로율 100%야. 그러니 탈당하면 뭐예요? 이른바 윤석열의 사람들이 여전히 후보의 일정 짜고 있지, 메시지 관리하지, 그리고 이용 의원이 운동선수 출신 아니에요? 네. 여차하면 김문수 후보가 예를 들어서 막 윤석열을 비난한다든지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막 그거 할 기미가 보이면 이용 의원이 완력으로 제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옆에 붙어 다니는 네. 수행 부단장인데 아니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탈당이. 네. 네. 전혀 효과가 없을 것이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유일한 이제 장점은 이게 탈당을 안 했으면은 언제 탈당하냐고 계속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다른 이슈가 다 묻히고 뭐를 하든 김문수가 또 뭐 TV 토론에도 당연히 이제 그게 질문이 나왔을 거고 그러니까 그거 앞두고 이제 TV 토론 1차 TV 토론 전에 정리하자라는 걸로 이제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유일한 소득이에요, 사실은. 이게 그래서 안 한 거보단 낫다, 솔직히. 네. 예, 근데 효과는 없다. 효과는 없다라는 게 지금 여론조사를 대충 보면은 한 77% 정도는 내가 이미 지지 후보를 안 바꾸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거를 이제 환산을 하면은 나머지는 그럼 바꿀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 그러면은 지금 지지율의 격차 15에서 20%포인트 나는 게 그 나머지가 그럼 바꾸면은 이게 뒤집어질 수 있느냐. 그것도 한 방향으로 다 바뀌는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그렇겠죠. 이거는 극단적인 가정이거든요. 이쪽에서 이쪽 바뀌고 이쪽에서 이쪽 바뀌는 거 원래 이제 그렇게 크로스 하는 건데 한 방향에서 다 바뀐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거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산술적으로 계산이 안 나오고 물론 이제 변수라는 게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대선은 이미 이게 국민들이 판단을 내린 거. 이번 대선의 성격이 뭐냐. 지금 대부분의 여론조사가 정권 교체론이 54% 안팎이 나와요. 그러니까 네. 최근에 좀 더 올랐어요. 약간씩. 이게 국민의힘의 각종의 내용을 겪으면서 뭐 이게 다시 조정될 수는 있지만 한 54% 정도 나오거든요. 정권 유지론이 한 30% 중반 정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 격차가 20%포인트 차이에요. 이게 근데
올해 들어와서 이제 비상계엄을 하고 나서 그 1월 달에 잠깐 그 강경 보수층이 확 결집했을 때, 그때 이 네. 윤석열 탄핵 한참 이상한 반대했을 여론조사가 때, 나왔죠. 그때 이제 그러니까 응답을 많이 한 거지, 그 보수층이 정확하게는. 근데 그때 잠깐 빼놓고는 50% 이하로 거의 떨어진 적이 없어요. 아하,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 격차가 거의 20%포인트가 변한 적이 없습니다. 특히 중도층은 계속 일관된 스탠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은 윤석열이 탈당을 하든 말든 이미 사람들의 판단은 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선 끝났다. 계속 얘기하지만 이건. 네. 대세에 전혀 영향은 없다. 두 분 다 그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